네, 레벨 1 포트폴리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2권 가져오셨나요? 1권 가져오셨나요? 2권 가져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파트 1, 2. 네, 상관없어요. 오늘 파트 1은 가져오셨죠? 네, 파트 1만 가져오시면 돼요. 이게 원래는 하나로 이렇게 한 권에 나왔었는데 올해부터 파트 1이랑 파트 2로 나눠졌어요. 근데 양이 늘어난 건 아니고 양이 더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4시간이 아마 편성이 돼 있을 거예요. 제 예상에는 제가 진짜 빨리 하면 이거 한 2시간 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그냥 정상적으로 나간다면 아마 한 3시간 정도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 시간,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시간이 빌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정도만 미리 알아놓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파트 1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두 장 넘겨보면은, 앞에 보면은 한두 장 넘겨보면은 목차가 좀 나올 거예요. 목차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한 장만 넘겨보시면은 거기에 로마자로 페이지 3라 그래가지고 컨텐츠 나와 있을 거예요. 컨텐츠 한번 볼게요. 거기 컨텐츠를 보시면은 다 보고 있죠? 네.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Part 1이라고 돼 있어요. Reading 20, Reading 21 보시면요. Part 1과 Part 2가 있는데 이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핵심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맨 앞에 목차 보고 있어요.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요. 로마자 3페이지에. 요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한 2시간 정도? 아니 뭐 2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요 부분을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2에 보면 이제 곁가지 것들이 조금 들어가요. 근데 이 곁가지 것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레벨 1에서 레벨 2, 3의 개념을 좀 이렇게 살짝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파트 2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레벨 3에서 깊게 배우는데 레벨 1에서 잠깐 소개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벨 3에서 뭐 Behavioral Finance, 뭐 행동경제학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그냥 Behavioral Finance가 뭔지, 또는 레벨 3에서 Risk Management가 되게 깊게 다뤄진다면 Risk Management는 뭔지, 이런 것들을 파트 2에서 그냥 툭툭 던져놔요. 그리고 레벨 3에서 이제 IPS가 메인 과목이잖아요. 그 메인 과목도 여기 레벨 1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서 파트 2로 가면은 거기서 살짝 이렇게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그냥 진도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어딜 갈 거냐면요. 페이지 1번. Reading 20. Portfolio Risk and Return Part 1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네, 거기 보시면 됩니다. 수혜적으로는 그냥 Reading 20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핸드아웃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진도는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갈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강의를 지금 1년 안식년 같이 가지고서 다시 온 건데, 제가 14년 차인가 15년 차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책이, 옛날 책이 저는 조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지금 교재들을 보면은 너무 생략과 축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강사들이 중간에 집어넣어줘야 되는 파트가 좀 많고, 두 번째는 옛날에는 이게 좀 스토리보드로 따지면은 기승전결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기승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전이 먼저 나오는 느낌? 결만 나오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뭐를 좀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핸드아웃 좀 먼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핸드아웃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제가 먼저 밸류에이션을 써놨을 거예요. 가치평가. 그러니까 사실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는, 그리고 여기 레벨 1의 커리큘럼도 그렇고 레벨 2의 커리큘럼도 그렇고 결국에 이게 2에서 어디로 수렴이 되냐면 가치평가로 수렴이 돼요. 그러니까 가치평가라고 하는 거는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채권에 대한 가치평가, 파생상품, 선물 또는 뭐 선도계약, 옵션계약,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대체투자자산, 부동산도 있고요. PE도 그렇고요. 결국에 이거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가치평가를 해야지 레벨 3에서 이거를 살지 말지. 레벨 3는 이제 트레이딩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산다면 어느 시장에서 세컨더리 마켓에서 하는 게 나을지, 세컨더리 마켓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해야 될지, 거기에는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레벨 1에서 그 기초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향해서 나아갈 텐데,
그 밸류에이션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처럼.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에셋 어프로치가 있어요. 자, 거기 에셋 어프로치 아마 코스트 어프로치가 있고 리퀴데이션 밸류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대충 약어 써도 어차피 핸드아웃에 있으니까 대충 알아듣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켓 어프로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인컴 어프로치가 있어요. 자, 에셋 어프로치 먼저 보도록 합시다. 가치 평가를 매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어요. 아파트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중단한 거예요. 공장 매입해서 내가 공장 올리고 있었어요. 공장 내가 중간에 올리다가 중단했어요. 그런 경우로 넘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냥 중단된 상태로 넘기는 경우 있을 거라고. 이거 가치 평가 어떻게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완성이 됐으면 여기서 벌어들이는 뭔가가 있겠죠. 그죠? 완성이 됐으면 팔리는 무언가의 거래 가격이 있겠죠. 그런 거 없는 상태라고요. 그럼 이럴 때, 야, 여기 투입 원가 얼마였어? 투입 원가로만 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는 코스트 어프로치, 원가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위해서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과목이 나아가고,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도 그렇고, 회계 과목도 그렇고, 다 이것 때문에 나아가는 거니까요. 자, 원가법이에요. 그 다음에 리퀴데이션 밸류는 뭐냐면은 이미 완성은 다 돼 있어요. 기업이에요. 영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 영업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 빚 다 갚고 남은 자산만 딱 팔아가지고 그 가치만 매길 때 우리 순자산 가치를 매긴다라고 하거든요. 흔히 얘기해서 리퀴데이션 밸류는 청산 가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산 가치의 개념이에요. 그 기업이 딱 망했을 때, 파산할 때, 폐업할 때, 또는 그냥 우리 여기까지 하고 이제 청산합시다 라고 하는 그 청산 가치를 매길 때,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에셋 어프로치는 흔히 쓰일까요? 흔히 쓰이지 않을까요? 흔히 안 쓰이겠죠. 레어한 케이스에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트 어프로치는 어떤 방식이냐면 투입된 원가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부채 다 갚고 남은 자산만, 그럼 이거 무슨 가치냐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요. 투입된 원가만 어느 정도 투입됐어? 땅 사는데 이 정도 투입됐고, 이 땅 사는데 인력 고용해서 썼으니까 이 인력에 대한 비용 이 정도 투입됐고, 걔네가 갖고 있는 현금 딱 요 정도 있어. 그럼 우리 딱 요만큼만 우리가 떠안아서 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면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 거야? 장밋빛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거야? 이거 누구한테 얼마에 팔 수 있어? 이런 교환 가치나 그런 거래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딱 투입된 것만 보다 보니까 객관적이지만 되게 보수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치를 평가할 때 쓰고, 또 누가 많이 쓰냐면요. 부동산이 많이 가진 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비상장 같은 경우에는 법규상 그래요. 실제로 설립된 지 3년이 안 됐거나,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업 가치를 그냥 순자산 가치, 부채 딱 갚고서 수준에 얼마 갖고 있는지, 요렇게만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청산 가치는 언제냐면, 회사가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우리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법원에다가 조정 신청을 했을 때, 그때 기업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기업을 계속해서 살려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현재 상태에서 채권자들한테 빚 다 갚고 남은 자산으로 주주들한테 청산해주고 끝내는 게 나을지, 이렇게 판단할 때 쓰는 게 청산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통상적으로 계속 기업 가치가 많이 나오겠어요? 청산 기업 가치가 많이 나오겠어요? 이거 뭐 해봐야 되는 거기는 하죠. 어느 쪽이 많이 나오든 계속 기업 가치가 많이 나오게 되면 법원에서 중재를 서가지고, 예를 들어 채권은 유예를 시켜주고 이자율 조정해주고, 또는 채권자들이 예를 들어서 채권자들이 주주로 출자 전환하기도 하고 빚을 좀 탕감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청산 가치를 매길 때 계속 기업 가치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기업 가치는 이 기업이 계속해서 컨티뉴어스하게 갔을 때 향후 가치가 얼마인지를 보는 거고, 청산 가치는 현재 딱 팔았을 때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런 거 할 때 회계법인 임명해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거든요.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2개로 봤었어요. 되게 오래됐죠, 그죠? 그 당시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청산 가치가 한 1조가 조금 안 나게 나왔다고요. 청산 가치가. 근데 이 회사가
계속해서 기업이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에 팔릴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시나리오를 써봤어요. 회계법인에서. 시나리오가 첫 번째가 SUV 시장이 굉장히 화랑일 때, 두 번째 SUV 시장이 그냥 지금과 같이 똑같이 간다라고 했었을 때, 물론 지금 우리는 SUV 시장이 굉장히 화랑인 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대로 갔었을 때는 1조 6천억, 그 밑으로 갔었을 때는 6천억, 거의 1조 가까이 밸류 차이가 났었거든요. 계속 기업 가치는 어떠냐면요, 변동폭이 조금 있어요.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근데 법원에서 어쨌든 사회적인 영향도 고려를 하고 1차 밴드, 2차 밴드도 많고 등등등등의 이유로 청산가치가 1조고 계속기업가치 시나리오에 따라 조금 더 달랐지만 높은 시나리오를 채택을 해서 계속 가는 걸로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KG그룹에 넘어간 거죠. 요런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코스트 어프로치, 리퀴데이션 밸류 이렇게 매길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켓 어프로치 보도록 할게요. 마켓 어프로치는 거기에 막 P 레이시오, PB 레이시오, PCF 레이시오, EV EBITDA 막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죠? 심플하게 이런 거예요. 쟤 얼마 받으니까 나 얼마 주세요. 그죠? 다시요. 쟤 얼마 받으니까 나 얼마 주세요. 상대가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시장가치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저기 300만 원 버는 회사가 심플하게 100만 원 버는 회사가 300만 원 평가받고 있어요. 1000만 원 평가받고 있어요. 10배로 합시다. 그럼 나는 50만 원 받으니까 500만 원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논리인지 알겠죠?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그 이면을 잘 들여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거 생떼예요. 크잖아요. 보세요. 연봉 생각해 보세요. 쟤 얼마 받으니까 나 얼마 주세요. 위에서 보면은 이게 위에서 이게 바라보잖아요. 그쵸? 쟤 얼마 받는데 나도 얼마 주세요. 라고 하면요. 넌 얘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해 버리면 돼요. 그냥. 넌 얘가 아니잖아. 근데 시장에서 이것만큼 또 강력한 논리가 없어요. 왜? 잘 보세요. 동일한 연차에 비슷한 직급이에요. 역할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넌 얘가 아니잖아 라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얘는 우리 직급도 똑같은데요. 연차도 똑같아요. 일하는 날짜도 똑같아요. 퍼포먼스 똑같아요. 그럼 똑같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었을 때 내가 넌 얘가 아니지라고 했지만은 상대방의 논리조차도 굉장히 파워풀할 수가 있다고요. 요거를 누가 많이 쓰냐면요. 물론 M&A 때도 많이 써요. M&A 때도 많이 써요. 근데 상장 가는 기업들이 요걸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상장을 올라가요. 상장을 올라가는데 내가 기업 가치평가를 매겨야 돼요. 근데 에셋 어프로치를 써요. 가치가 안 나와요. 테크 기업들 뭐가 있어요? 물론 기술들이 있다고 하겠죠. 근데 아시잖아요. 돈 못 버는 기업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쿠팡조차도 작년부터 실적 흑자로 전환했었다고요. 그 수많은 기간 동안 계속 적자였대요. 물론 쿠팡을 테크 기업으로 보기 조금 그렇지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직방이니 컬리니 수많은 기업들, 그죠? 수익 못 내고 있는 기업들 되게 많다고요. 근데 이 기업들 딱 재무제표 열어보게 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자산이 있으면은 부채 쪽이 굉장히 크다고요. 또는 자본에서 투자받은 건 있지만 나중에 회계기준 변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부채로 올라가게 되는 것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테크 기업들이 에셋 어프로치로 가게 되면요. 가치평가를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럼 인컴 어프로치 가보도록 할게요. 인컴 어프로치는 어떤 개념이냐면 인컴 어프로치는 예를 들어 공무원이 업무 중에 사망했어요. 그럼 공무원에 대해서 보상 가격을 우리가 책정을 해야 돼요. 그럼 보상 가격을 책정을 할 때 이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이잖아요. 정년까지 일한다라고 하면 벌어들일 수익이 있을 거라고요. 그 수익을 쭉 포캐스팅 해가지고 당겨와가지고 지금 너 얼마로 내가 보상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인컴 어프로치예요. 아까 쌍용차로 따지게 되면 SUV 시장이 화랑일 거야? SUV 시장이 꺾일 거야? 이랬을 때 우리 어떻게 변할 건지. 근데 예를 들어 상장 올라가는 기업이 인컴 어프로치를 쓴다고 생각을 합시다. 인컴 어프로치를 쓰게 되면 모든 방식에는 장단점이 존재를 하니까. 까일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주장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프로젝트도 하니까 내년도에는 저 어느 정도 벌 것 같아요. 라고. 근데 여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회사는 더 심하겠죠. 매출단에서의 가정, 비용단에서의 가정,
비용 단에서의 과정도 잘 생각해 보면은 원가 단에서의 과정, 운영 비용 단에서의 과정,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곁가지 비용들에 대한 어떤 과정, 되게 많은 과정들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컴 어프로치를 쓰게 되면, 자, 상장이라고 하는 건 처음으로 대중들한테 우리 회사의 주식을 파는 행위예요. 그죠? 상장이랑 IPO랑 조금 구별하셔야 될 게, 상장은 진짜 말 그대로 리스팅이 돼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IPO,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하는 행위는 말 그대로 대중들한테 우리 회사의 주식을 처음으로 공개 세일즈하는 거예요. 파는 거라고요. 그 말인즉슨 최소한 20% 정도는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를 이제 대중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퍼블릭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경고 날라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중들한테 20%를 판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불특정 다수고 전문가 집단이 아닌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게 공모시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투자자들을 보호할 만한 장치가 필요한 거고. 근데 그런 장치를 세팅을 할 때 이 회사의 주가가 인컴 어프로치에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옛날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면은 이 가정 하나, 신약이 개발이 성공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10조를 넘어가기도 하고 6개월 만에 4조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요. 너무 변동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프로치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떼 같지만 요 논리가 되게 강력하거든요. 왜요? 아무 논리가 없으니까 그게 되게 강력할 때가 있거든요. 보세요. 우리 기업 100만 원 벌어. 근데 쟤네 300만 원 벌어. 나도 전기차, 쟤도 전기차. 그럼 제가 3천만 원 평가받아? 그럼 나도 1,000만 원 평가해줘. 너는 쟤가 아니잖아. 쟤도 우리 땐 요랬어. 근데 쟤 지금 잘하고 있잖아. 우리 같은 전기차인데? 근데 요 논리를 부정하려면은 첫 번째 내가 쟤가 아니라는 그 논리, 두 번째 쟤는 저가적 받을 자격이 없어. 요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제가 300만 원 번에 3천만 원 평가받아? 나 100만 원 받는데 1,000만 원 평가해줘. 라고 했었을 때 내가 1,000만 원이 비싸다라는 거를 주장해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비싸다는 거를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이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때, 너무 공모가가 과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우리 1,000만 원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라고요. 너는 쟤가 아니야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얘가 300만 원 벌지만 3천만 원이 가치가 너무 오바되는 것 같은데? 요렇게 부정을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요거를 부정한다는 건 자본시장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300만 원 버는 애가 3천만 원 평가받아요. 근데 그 시장에서 수요 공급 논리에서 거래가 막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요. 액티브 시장에서. 그럼 요거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거래 가격을 부정해야 되는 거니까 시장 가격을 부정하는 거예요. 북한으로 가야죠. 그잖아요. 이제 그럼 요거 가지고는 딴지를 경우는 있어요. 너는 쟤가 아니잖아. 크래프톤이 상장할 때, 크래프톤이 상장을 할 때, 자, 논리는 똑같아요. 크래프톤이 상장할 때, 니콜라도 똑같았어요. 니콜라 평가를 받을 때 테슬라의 배수를 받고 상장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상장 시장이 화랑일 때는 항상 누가 있냐면 스타주가 있어요. 주도주라고 하죠. 그게 테슬라였고, 그게 아마존이나 구글이었었고, 그 다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최근에 바이오 업종, 그 이전에 코로나, 그 이전에 또 뭐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주도 있었고, 지금은 2차 전지주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확 가면은 그 밑에 있는 주식들이 그 배수로 높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확 가버리는 거라고요. SK 바이오팜이 상장했을 때 누구 썼겠어요? 바이오로직스를 썼겠죠. 이런 식으로 대장주가 있게 되면 그 밑에 따라가는 주식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상장시장 논리예요. 근데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상장을 할 때 어떤 기업인지는 다 알죠. 그래요. 게임하는 네, 게임하는 기업이에요. 크래프톤이 상장을 할 때 쳐보시면 나와요. 치수는 있죠. 그죠? 크래프톤이 상장을 할 때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판다고 뭐였겠어요? IR을 했겠죠. 우리 지적재산권, IP를 파는 회사야. Intellectual Property를 파는 회사야. 전 세계에 있는 지적재산권은 누가 팔까? 디즈니도 있는 거예요. 마블도 지적재산권이에요. 잘 따지고 보면, 그죠? 디즈니도 있어요. 그 다음 워너브라더스도 지적재산권을 파는 회사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넣었다가 금감원에서 불꽃사다기를 맞았죠. 아니에요. 그거는 하고서 까이고서 다시 게임주로 이 대용 기업들을 교체해가지고 들어갔다고요. 방금 로직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요 마켓 어프로치는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누구로 대형기업을 선정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대형기업들이 얼마나 시장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더 붙이자면은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하죠. 뭐 그건 다 중요하니까. 근데 특히 그 두 방법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아요. 이 마켓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장 올라갈 때도 대형기업을 누구로 포함을 시킬 건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BTS가 상장할 때, 빅히트가 상장을 할 때, 어떤 논리가 있었겠어요? 또 어떤 까임이 있었겠어요? 물론 상장 올라갈 때 형식상 요것도 다 봐요. 근데 나중에 상장 올라갈 때 이 주가를 매기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주관사인 증권사와 발행사인 회사가 협의해가지고 그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규정이거든요. 법규가 그렇게. 물론 세 개를 다 봐요. 근데 나머지는 밸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가는 것 뿐이에요. 쓰기도 편하고. 그래서 하이브가 상장을 할 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논란이 어떤 거였냐면 물론 대형 기업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인컴 어프로치에 대한 것들도 있었고 근데 YG 때로 들어가 볼까요? 하이브 때도 상관없고 하이브가 상장을 할 때 그 제일 먼저 투자자들이 걱정했던 건 무엇일까요? 디스크? 그쵸. BTS가 네? 마약? 재계약? 재계약도 있었고 군대가 이슈였어요. BTS 군대 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BTS 가치가 지금 10조고 그때는 1조였고 그러면은 BTS의 가치가 전부인 회사에서 그때 당시에 면역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잖아요. 그죠? 군 면제가 해결이 안 됐었던 상황이라고요. 이슈가 아직 있었고 애들이 어린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수익 모델이 없는데 그럼 니네는 뭘 팔아?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속 그룹이 있어 라고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투게더 바이 투게더 투모로우라고 하는 막 그런 그룹이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런 반응이 와요. 모르죠. 네, 죄송해요. 팬분들이 있을 텐데 그 당시는 더 몰랐다고요. 그 당시는 진짜 완전 신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가 상장을 조금 늦추면서 했던 게 인수를 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 소스뮤직을 인수를 하고 두 번째는 여자들은 군대 안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요걸로만 가게 되면은 진짜 딱 대형 기업이 YG, JYP, SM이에요. 그죠? 근데 본인들은 좀 더 넓게 가고 싶단 말이에요. 높은 배수를 받고 싶어서. 실제 하이브가 YG도 썼지만 YG 플러스라고 하는 플랫폼 기업의 대용치도 썼거든요. 그때 와서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음원 플랫폼 사업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사업부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거를 붙였었다고요. 자, 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 대형 기업을 누굴 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내가 살짝 전기차에 발이라도 한번 담고 있으면 전기차 대용 퍼도 또는 전기차 대용 EV에비타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이해돼요? 네. 그래서 마켓 어프로치를 쓸 때는 그걸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펀이 EV에비타는 이건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대부분 퍼습니다. 거의 대부분 직상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99% 펄을 써요. 그럼 퍼가 안 나오는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도 펄을 써요. 그럼 퍼가 안 나오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수익이 안 나오는 애들은 걔들은 미래 수익을 추정해가지고 갖다가 써요. 무슨 얘기냐면 참 로직이 없지만 올해 적자예요. 작년도도 적자예요. 근데 내년 또는 내후년 또는 내후후년에 흑자가 나는 사업계획서를 짜요. 그거를 연간 할인을 해와요. 막 20%씩 25%씩 막 할인을 때려와요. 때려와가지고 그럼 거의 가치가 반토막 나거든요. 3년 할인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 공모니까 할인해 줄게요 라고 딱 때려가지고 하는 게 지금 공모시장의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거품이 꺼졌죠. 작년 같은 경우는 되게 관심 많았을 텐데 지금 눈이 다 그렇게 흐리멍텅해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네요. 어쨌든 마켓 어프로치.
인컴 어프로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요거 두 개는요, 거의 하루만 배우면 할 수 있어요. 딱 들었어도 하루만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보세요. 코스트 어프로치. 야, 니네 갖고 있는 거 다 가져와봐. 투입된 돈 다 가져와봐. 통장 내역이랑 지출 내역서 쭉 본 다음에 실제 투입된 비용 딱 갈라쳐가지고 딱 이거 가치 얼마야? 라며 하면 된다고요. 청산가치? 청산가치 실제 매길 때 어떻게 매기냐면요. 회계법인 들어가가지고 자산 리스트 쭉 봐요. 자산 리스트에서 현금은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죠. 오케이? 매출채권. 이거 망할 회사인데 매출채권 회수가 될까? 한 절반 까볼까? 절반 까요. 재고자산. 야, 망할 회사 재고를 누가 사? 이거 그냥 떨이 세일 해야지. 10%. 그 다음에 유무형 자산. 여기 이제 뭐 공장도 있고 기계장비도 있고 막 플랜트도 있고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공장 기계장비 이거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고철로 팔자. 3%, 5%. 막 이렇게 떨군다고요. 그럼 청산가치가 쭉 빠져요. 그 가치보다 낮게 나왔던 게 쌍용자동차 계속기업 가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었죠. 왜냐면 청산가치 매길 때 누구나 이렇게 매긴다는 걸 알거든요. 청산가치라는 거 매기기 좀만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이거 볼게요. 상대가치? 심플해요. 너 얼마 벌어? 얼마 벌어요. 이 숫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숫자에다가 얘랑 비슷한 애들 쭉 나래비 세워요. 쭉 나래비 세워가지고 걔들 평균 멀티플 구해가지고 그냥 딱 때리면 되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죠. 그죠? 요것도 거의 반나절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요걸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리고 객관성을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여러분들 거의 모든 커리큘럼이 다 맞춰질 거예요. 회계를 왜 배우겠어요? 잘 생각을 해봐요. 회계를 배워서 요 커스트 어프로치나 리퀴데이션이나 요거 때릴 거면은 거의 1시간이면 다 배울 수 있다고요. 심플하게 보세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 순자산 남죠. 그럼 그 코스트 어프로치의 순자산 가치 아니에요? 손익계산서의 순익 남죠. 그 순익의 멀티플 때리면 돼요. 그럼 요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회계에서 배울 부분이 없어진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여러분이 왜 회계를 딥다운하게 배우고 미래를 추정하기 위해서 왜 경제학을 배우고 왜 통계학을 배우고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왜 현재 가치 땡기고 미래 가치 보내고 요짓거리를 하냐면은 다 요 인컴 어프로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왜? 여긴 추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요 추정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추정을 우리가 합리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거의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 IB 뱅커들, 회계법인의 회계사들 다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은 별거 없는데 이게 우리가 추정을 했었을 때는 요렇게 가면은 애들이 돈을 벌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임대료 빼고 인건비 빼고 뚝뚝뚝뚝 빼면은 요 정도 수익이 남을 것 같다? 그럼 이거 할인해오면은 요 가치야. 이 짓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수많은 커리큘럼을 거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인컴 어프로치 볼게요. 기본적인 로직은 뭐냐면은 캐시플로우를 할인율을 당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공무원. 얘가 쭉 일을 해요. 뚝뚝뚝 일을 하는 거를 내가 당겨와가지고 딱 그냥 할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시계가 없네요. 그죠? 이젠 시계가, 죄송해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해가지고 당겨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거를 뭐를 쓸지, 요거를 뭐를 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캐시플로우를 뭐를 써야 될까? 밑에 할인율을 뭐를 써야 될까? 자, 캐시플로우에 대한 거는 어디서 배울 거냐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 배울 거예요. 보세요. 주식을 샀어요. 그럼 근데 이해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식을 샀어요. 그럼 주식에서 오는 수익이 뭐예요? 배당과 자본이득. 중간에 배당, 팔았을 때 자본이득. 그럼 여기 캐시플로우는 뭐가 될 거냐면 배당과 자본이득이 될 거예요. 할인율은 그 주식의 할인율을 써야 되겠죠. 매칭이 돼야 되니까. 채권이에요. 채권은 어떻게 돼요? 채권은 현금 흐름. 이자, 원금. 그럼 이자, 원금 넣어요. 할인율 뭐 넣어요? 시장의 이자율. 금리.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채권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기업이라 생각해 볼게요. 기업 여기 현금 흐름 뭐 넣어야 돼요?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 우리가 그걸 뭘 쓰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프리 캐시 플로우 투 펌을 쓰죠. 또는 프리 캐시 플로우 투 에쿼티를 쓰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거 써요. 그래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의 커리큘럼 우리 바꿔가지고 제가 책을 못 봤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회계 때도 그렇고 레벨 2 가면 이거 딥다운하게 배워요. 레벨 2 가면 이거 공식이 4개거든요. 4개거든요. 다 암기하셔가지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로직은 뭐냐면은 회사한테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랑 채권자. 그러니까 주주랑 채권자한테 가는 현금 흐름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있고 할인율을 뭐 써야 되겠어요? 회사의 할인율을 써야 되겠죠. 그 회사의 할인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WACC라고 해서 혹시 다른 과목에서 들어보셨어요? 네, 외기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 할인율을 쓰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기업이 있어요. 교재에 있는 얘랑 똑같이 씁시다, 숫자를. 자산이 있고요. 부채가 있고요. 자본이 있어요. 이거 밸런시트예요.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자, 우리가 자금 조달을 했어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냐면 남의 돈을 100원을 빌리고요. 우리 주주들이 200을 모았어요. 100, 200이라 합시다. 자, 남의 돈을 빌리면 우린 뭘 줘야 되냐면 빌린 값을 줘야 돼요. 빌린 값이 뭐죠? 이자. 이 빌린 값을 interest rate라고 하고 이거를 재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부채를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 그래서 이 비용을 cost of debt라 그래요. 부채를 쓰는 데 들어갔던 비용, 그러니까 부채 조달 비용,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자율. 그 다음에 자본도 마찬가지겠죠. 자본도 이 자본을 쓸 때 뭐가 들어가냐면 주주한테 내가 자본을 끌어다 썼으니까 얘네한테 어느 정도 수익률을 약속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주식을 쓰는데 썼던 비용이라 그래서, 즉 자본을 쓰는데 썼던 비용이라 그래서 cost of equity라 그래요. 약어로는 KT, KE라는 거를 많이 쓰죠. 그럼 요거 두 개를 결합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WC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결합을 하냐?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숫자를 똑같이 씁시다. 5%, 10%로 갑시다. 이자율을 5%,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10%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코스트 오브 데트는 어떻게 되냐면 100원이라는 거에 5%가 되니까 5원이 될 거고, 얘는 10원이라는 거에 200을 곱해야 되니까 20이 될 거고, 플러스라면은 25원이 나올 거고, 이거를 수익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가 총 300이라는 돈을 조달했어요. 그런데 100원은 부채로 조달을 했고 그 조달 비용이 얼마였냐면 5%였어요. 플러스 내가 총 300이라는 돈 중에 200이라는 돈을 조달을 했는데 그 조달 비용이 10%였어요. 그럼 이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 8.9%죠. 이 8.9%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외기라 그래요. 8.9%라 그래요. 물론 자본 조달에 대한 비용 요 25원을 얘기를 해줘도 되고요. 요거를 얘기를 해줘도 돼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거, 단순히 계산하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공부하러 온 거니까 요 비용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100원이라는 돈과 200원이라는 돈이니까 총 300이라는 돈을 조달해서 썼어요. 근데 그럼 난 300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0짜리 사업을 하면서 공장도 사고 기계장비도 사고 재고자산도 사고 영업을 했어요. 그 300이라는 돈을 통해서 최소한도로 얼마는 벌어야지 이 사업이 본전이겠어요. 적어도 이자는 내야죠. 적어도 주주들이 이 사업에서 기대하는 수익률만큼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8.9%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required rate of return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구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구 수익률의 개념은 뭐냐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채권이 됐건 주식이 됐건 무언가 투자를 했을 때 나 적어도 이 채권 상품이면 이 정도 이자는 줘야 되겠어. 나 적어도 이 주식 상품이 이 정도 수익은 받아야 되겠어. 야, 내가 삼성전자 투자하는데 얼마 기대해요? 야, 적어도 한 1000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쵸? 삼성전자 투자하면서. 그냥 올해 요즘 좀 시장이 망가져서 그래요. 한 연에 한 10에서 15% 벌면 말 잘 버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주식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뇌가 망가졌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들. 원래 한 10%, 15% 벌면 대형주 기준으로 잘 버는 거예요. 히스토리컬하게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원래 한 10% 정도 보죠. 소형주가 한 15%에서 20% 정도 보고. 그잖아요? 어쨌든, 이 리카드 레이더 리턴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기대하고 요구했던 그 수익률, 그 최소한의 수익률이 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이거를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적어도 요만큼 이상을 벌어야지 허들을 넘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회사가 성장하겠죠. 왜? 이만큼 벌어서 채권자한테 이자 주고 주주한테 딱 주주 요구 수익률만 딱 챙겨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상을 벌어야지 우리가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Required Rate of Return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니네가 적어도 이 정도는 벌어줘야 되겠어라고 하는 미니멈 레이시 돼요.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 반면에 이걸 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내가 이거를 자금을 조달한 조달 비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본 비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난 적어도 이 정도는 벌어야 되겠어라고 하는 첫 번째 비용 조달의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회사 내부적으로 야, 이 정도는 벌어야지라고 하는 허들 레이시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 용어들이 다 이게 혼재해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Required Rate of Return이 이건 나중에 구별하셔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네가 이 정도를 최소한도로 벌어줘야 되겠어라고 하는 요구 수익률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요구 수익률보다 더 많이 버는 경우도 있겠죠. 또 그만큼만 벌 때도 있겠죠. 요거랑 뭐랑 구별을 해야 되냐면 expected rate of return, 기대 수익률, 요 값이랑 상이해질 때도 있다 이거. 같을 때도 있고, 요게 같아지면 딱 요 가치를 받는 거고, expected rate of return이 갑자기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왜? 더 많이 벌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요 가치보다 내가 더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이 주식은 사는 거고, 요게 내려가면 리카르드보다 팔아야 되겠죠. 그런 로직으로 돌아가는 게 이쪽 자본 비용 쪽이라고요. 하나 더, 계속 좀 더 나가야 돼요. 조금만 이것만 하고 쉴게요. 그러면은 자, 요거 우리가 봤어요. 아, 이거 나중에 배울 거구나. 대충 지금 현금 흐름이 주어질 거예요. 요거 구하는 거구나. 요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저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구 수익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금리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풀리지 않은 건 첫 번째 요거예요. 코스트 오브 데트는 어떻게 써? 이자율 쓰면 돼요. 실제 이자율 써요. 실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 구할 때, 가중평균 자본 비용 구할 때 부채 쪽의 비용은 주석 딱 까고 보면은 거기에 차용을 내가 차입을 얼마로 했는지 기업들이 다 공시를 해놓거든요. 기업은행에서 몇 프로의 금리로, 하나은행에서 몇 프로의 금리로 쭉 거기다가 리스트업을 해놔요. 물론 두리뭉실하게 쓰는 경우, 왜냐면 차입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차입금이 종류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 하나은행에서 빌렸더라도 금리가 다 똑같진 않거든요. 상품마다. 어떤 건 3%, 어떤 건 5%, 어떤 건 7%. 그러니까 3에서 7%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건 기업이 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평가 들어갈 때는 달라고 해서 받아보죠. 차입금 명세 달라고 해서 쭉 평균 때려본다고요. 그럼 요거는 그렇게 구하면 돼요. 심플하죠? 요게 문제. 여기 웩은 아니고 요게 문제예요. 요게 문제예요. 코스트 오브 에쿼티. 주주의 요구 수익률을 얼마로 책정할 거냐. 자, 주주의 요구 수익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기대하는 값이 너무 달라요. 누구는 그죠? 어떤 수익률을 기대하는지 알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객관화하기가 되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계산하는 로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주의 요구 수익률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배당, 디비던드, 플러스 나중에 이거 주식 얼마에는 팔릴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팔렸을 때 캐피털 게인, 그 레이스를 구하면 되겠죠. 배당 수익률과 자본 이익률 두 가지를 합산해가지고
때리면 돼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야 근데 이거 나중에 얼마에 팔릴지 어떻게 알아? 그죠? 이 주식이 얼마에 팔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배당? 배당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고, 아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총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결정사항인데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누구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알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야 그냥 무염 수익률, 국채 수익률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 적어도 주식이라면 이 정도는 채권보다는 더 벌어야지 라고 히스토리컬하게 우리가 벌어놓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과거 통계치니까 야 요거 수익률이니까 야 주식은 적어도 10%는 더 줘야지 국채보다는. 이해됐어요? 채권금리보다는 적어도 10%는 더 줘야지. 이렇게 그냥 때려버리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냥 익미로 여기다가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 둘 다 보면 제가 얘기했듯이 약간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객관성이 결여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성을 여기다가 부여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돌려요. 그 모델링이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되는 캐펜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 앞에서부터. 그리고 요 캐펜을 배우는 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주된 수업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 목표는 뭐다? 가치평가예요. 다시요. 최종 목표는 가치평가고, 가치평가 방법을 하기 위해서 저런 방법들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인컴 어프로치를 제일 많이 쓰고 회사의 장래성도 반영할 수 있고 우리가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고 신사업 개발도 넣을 수 있고 이 방식을 우리는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 할인율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분모에다가 분자에다가 기업의 현금 흐름을 쓰고 그러니까 기업의 할인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기업의 할인율을 구하기 위해서 이자 비용도 있고 조달 금액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주주의 요구 수익률을 구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한 거죠. 그 주주의 요구 수익률을 구하기 위한 모델링이 캐펜 모델링인 거고 그 캐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페이지 1에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랑 리턴 파트 1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페이지 22페이지 가보시겠어요? 20페이지? 19페이지. 그럼 이제 19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이상한 공식들 막 미친 듯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쭉 가보시면은 어디에 이제 그 공식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냐면 29페이지 가보시겠어요? 그냥 보고만 넘어올게요. 바로 거기 캐팸이라고 있죠. 있나요? 29페이지에 CAPM 캐팸이라고 하는 데 있죠. 거기까지 갈 거예요. 다시 돌아오세요. 1페이지로. 그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쉬는 시간 갖고서 하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는 진도는 제가 조금 뒤죽박죽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11시까지 쉬겠습니다.